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이번에는 당나라의 문화 그리고 이 문화가 계속해서 전파가 확산이 되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이른바 동아시아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됐었던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동아시아 문화권이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많이 인정하고 싶지는 않긴 하지만 사실은 이때 당시에 이 당나라가 쌓아놨었던 그런 문화의 방식이 동아시아 지역에 전체로 많이 퍼져나가가지고서 굉장히 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개의 나라들이 발전하는 데 커다랗게 도움을 줬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문화적인 부분에서의 공통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프린트는 7페이지, 교과서는 60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먼저 1번 당의 문화. 자,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선생님이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나라 시대 때에, 한나라 후반부에, 정확히 얘기하면 후한 시대 때에 바로 지방에서 호족들이 성장을 했었고, 이 호족들은 위진남북조 시대를 거쳐가지고서 관직을 독점하는 과정 중에서 그들이 이른바 문벌 귀족, 즉 귀족이 되었다라고 선생님은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귀족은 계속해서 그 명맥을 이어나가서 당나라의 통치 시기까지 유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당나라의 문화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귀족 중심의 문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당나라 시대 때에 바로 과거제가 실시가 됐었잖아요. 귀족이라고 무조건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뽑는 제도인 과거제도가 시행이 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른바 귀족 중심의 사회가 약화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때 당시에 상황이 바로 귀족 중심의 사회가 아닌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과거제라고 하는 것은 이 당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인재를 뽑을 때 시행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인재를 뽑을 때만 사용됐었던 그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예전 방식대로 계속해서 인재가 뽑혀진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예전 방식이 바로 귀족이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식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나라에서는 귀족 중심의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었는데요. 이미 위진남북조 시대 때도 되게 많이 발달했었던 이 당나라의 문화, 귀족 중심의 문화. 근데 이것이 당나라 시대 때에 들어오게 되면서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시가 굉장히 멋진 시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지게 돼요. 바로 대표적으로 이제 이백이라든가 두보와 같은 사람이 여기에 포함된다 볼 수 있는데, 이 이백의 경우에는 바로 다른 말로 이태백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사람이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서 당시에 하늘에 있었던 달을 쳐다보면서 호숫가인가 여기에서 이제 술 마시면서 시를 짓다가, 그러다가 물 위에 있는 그 달을 보고서 이제 그 달을 잡으려고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이런 식의 말이 있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바로 이러한 이제 이백의 이제 시가 되게 유명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당삼채라고 하는 도자기가 되게 많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서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그 유리를 만드는 기술 같은 것이 전파가 되면서 당나라에서는 이제 이 기존에 있었던 그런 토기를 넘어서 도자기를 만들 때 이 도자기를 만드는 걸 넘어서 바로 도자기에다가 색칠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이른바 교과서 60페이지 왼쪽 위에 보면 거기에 대표적인 당삼채 도자기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요. 즉 당나라에 세 가지 색깔이 나는 바로 도자기다 라는 의미에서 이 당삼채라고 하는 도자기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색깔을 칠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도자기 기술이 발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도자기 기술이 그만큼 발달했다는 것은 그만큼 당나라에 바로 이 도자기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그런 도자기를 필요로 했던 사람들은 사치스러운 것을 좋아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했었던 귀족들의 그런 영향이
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뭐가 있냐면 도교입니다. 즉, 이 도교는 처음에는 도가사상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정확히 얘기한다면 도가사상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노자와 그 다음에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노자와 장자가 생각했던 그런 세상이 바로 중국의 고유한 바로 민간 신앙과 같이 결합을 합니다. 거기다가 또 다른 형태의 신선이 존재할 것이다라고 하는 신선 신앙까지 같이 합쳐지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서 독특한 그런 형태의 도교라고 하는 동양의 독특한 그런 형태의 종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것은 제대로 된 그런 그 종교의 역할을 했다고는 좀 보기 힘듭니다. 예를 들면 후한말 시대 때 들고 일어났었던 바로 이 황건적의 난 있죠. 이 황건적이라고 하는 이 반란, 황건적의 난이라고 하는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이것을 내세웠었던 대표적인 그런 그 지도자가 장각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장각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태평도라고 하는 일종의 도교와 관련된 그런 책을 가지고서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술법 같은 것을 부렸다고 얘기를 하죠. 자, 어쨌든 간에 기껏 해봤자 일종의 미신 정도 만드는 것에 불과했었던 도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위진남부조 시대 때 불교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위진남부조 시대 때는 굉장히 좀 골치가 좀 아팠습니다. 왜냐면 당시에 중국에서 발달되었던 가장 성공한 사상이 바로 유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하도 많이 죽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 전부 다 파리 목숨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죠.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죽은 다음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가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가 있었느냐? 당시에 바로 유교의 경우에는 죽은 다음의 세상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없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교가 바로 사람들의 궁금증인 죽은 다음의 세상에 대해서 무엇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거의 얘기해 주지 않게 되면서 유교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인도 쪽에서 이 불교가 들어온 겁니다. 불교의 경우엔 굉장히 독특한 그런 형태의 내세관이 있죠. 즉 죽은 다음의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 즉 그 사람은 죽은 다음에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다음 생에 또 다른 사람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 다음 생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이때 당시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른바 전생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윤회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또 한 가지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좋은 신분으로 태어날 수 있고 나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나쁜 신분이나 혹은 이제 개, 돼지와 같은 동물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개념, 이런 개념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바뀌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불교를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민족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도 이런 사람들의 의식, 이민족의 왕조들의 경우에도 바로 자기네들이 비록 이민족의 왕조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바로 이민족의 종교라 볼 수 있었던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장려하는 이민족의 왕조도 되게 많이 수용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불교 장려 정책을 펼쳐 나가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당나라 때 와서는 어느 정도 꽃을 피우게 됩니다. 즉, 이 불교에서는 당시에 중국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불교가 전파가 되어 오긴 했는데 기억나죠? 쿠시안왕조 여러분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쿠시안왕조 쪽에서 불교가 전파되긴 했었지만은 이 불교는 좀 초보적인 형태의 그런 불교였었습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이 인도의 언어가 중앙아시아의 언어로 번역됐었는데 이 번역된 중앙아시아의 불경을 다시 중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서 갖고 왔었던 그런 불경책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됐었느냐? 이 불경을 옮겨 적는 과정 중에서 의역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진짜 불경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중간에 왜곡되는 경우가 몇 번씩 있었단 말입니다. 때문에 이 진짜 불경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었죠. 근데 용감하게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서 인도에 가서 공부하겠다고 나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서유기의 대표적인 스승님이죠. 바로 삼장법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 그 현장법사. 이 현장법사는 실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바로 이 현장법사가 직접적으로 인도로 진짜 가요. 인도 진짜 가서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인도어로 쓰여진 불경책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바로 이제 당나라에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현장법사가 인도 언어로 쓰여진 불경을 갖고 와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불경을 보고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서 불경에 나와 있는 진짜 내용을 공부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서 불교가 굉장히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현장법사는 당시에 바로 이 대당서역기라고 하는 일종의 당나라 사람으로서 서역을 왔다 갔다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일종의 기행문을 남겨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 때의 서역에 어떤 나라가 있었었는지 그리고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것은 바로 뭐가 있냐면 유교가 있습니다. 이 유교의 경우에는 바로 훈고학을 유교는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나라 시대 때 국가의 통치 이념을 정착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때까지 유교가 통치 이념이 아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진짜 유교의 모습이 무엇인지는 잘 몰랐었다고 했었잖아요. 왜? 진시황 때의 분서갱유로 인해 가지고서 많은 유교 경전이 다 불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웠었던 유교 경전을 나중에 가지고서 복구를 하긴 했었지만 문제는 뭐냐? 그 복구했었던 그 내용이 사람들마다 다 제각각 달랐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 가지고서 서로 간에 이 유교 경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발달했던 것이 바로 이 훈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당나라 시대 때 와서는 사실상 이 훈고학이 거의 다 이제 다 연구가 끝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아예 근데 여러분 한번 그리고 당나라 시대 때는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또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과거제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과거제 시험에 바로 교재가 뭐였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그것은 바로 유교 경전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교 경전에 대해서 해석이 정확하게 나와야 그래야지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유교를 창시했던 사람이 바로 이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었었죠. 이 공자의 몇십 대 후손이었었던 공영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가서는 아예 이 유교 경전을 정의를 내려버려요. 즉, 유교 경전은 5개의 경전이라고 하거든요. 뭐 시경, 서경, 예경, 뭐 춘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바로 이러한 5개의 경전들을 아예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정의를 내려버리고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을 규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게 됨에 따라서 사실상 훈고학이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오경적인 책을 내게 되면서 완성이 되었다라고 집대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걸 가지고서 과거 시험의 합격 기준으로 삼아서 채점을 했었던 것이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나중에 또 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 국제적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적 문화에서는 당시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5, 16국 시대가 한참 횡행했었던 바로 이 위진남부조 시대 때 북방의 이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쳐들어왔었죠. 자, 근데 이 북방의 이민족들은 북방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한족 지역에 들어와서 아예 한족을 융합이 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서 북방의 유목민족의 문화와 그 다음에 한족의 문화가 같이 섞여지게 돼요.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당시에 이 당나라가 서쪽 지역의 영역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기존엔 전혀 접하지 못했었던 서역의 여러 개의 나라들과 같이 직접적으로 맞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양 문화까지 접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보세요. 북방 지역의 문화와 그 다음에 당나라의 문화와 그 다음에 서역의 문화가 한꺼번에 이 당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뭉치게 된 거잖아요. 기억날까요, 여러분들? 당나라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바로 장안성이죠. 바로 여기 근처에
황허강이 흘러가고 양쯔강이 흘러간다고 한다면 장안성은 여기에 위치한다고 했었죠. 상대적으로 좀 더 서역에 가깝습니다. 이게 비단길이 여기에 통과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북방의 문화와 그 다음에 한 기반에 있었던 한족의 문화와 그 다음에 서역의 문화가 다 같이 장안을 중심으로 뭉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장안은 이때 당시에 당나라의 수도이자 또 하나 대표적인 전 세계의 국제도시로서의 역할을 되게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랬었던 그 장안성이 그냥 무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냐면 굉장히 계획적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당시에 장안성이 이렇게 네모 반듯하다고 한다면 한가운데에서는 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궁성 가운데에는 바로 주작대로라고 해서 황제가 주로 지나가는 길인 가운데를 통하는 그런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양쪽에는 동시와 그 다음에 서시라고 하는 동쪽과 서쪽의 구역을 담당하는 시장들이 계획적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시가지들은 마치 바둑판을 짜 놓은 것과 같이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제 짜임새 있게 구획이 되어 가지고서 배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시대 때 장안성에 살았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 살았던 사람이 무려 이 시대에 1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인구 밀도는 생각보다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아파트라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몇 겹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서 있는 곳이기도 했었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아파트가 존재하지는 않았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장안성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중국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당시에 이 당나라가 엄청나게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바로 전 세계 각 지역에서 여러 명의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 당나라를 배우기 위해서 막 몰려들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 당나라의 유교라든가 불교 같은 것을 배우기 위한 유학생과 유학생과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물산을 서양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장사하러 왔었던 많은 상인들이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성으로 많이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이들이 갖고 왔었던 그 문화도 역시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유학생과 그 다음에 유학생 그리고 상인들이 갖고 왔었던 자기네 본국들의 문화들도 자연스럽게 중국에 퍼지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중국에 퍼지게 되자 당연히 그것은 이 장안성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런 형태로 해서 융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융합된 모습을 이때 당시에 여기에 왔었던 유학생과 그 다음에 상인들이 와가지고서 배워가지고 자기네들의 본국으로 갖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당나라는 전 세계의 문화를 전부 다 수행을 하면서 또 다르게 전 세계에다 문화를 다시 한번 수출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그 당나라가 과연 이렇게 문화를 보는 데 있어서 편견이 존재했었는가? 실제로 편견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때 당시 당나라 안에서는 바로 조로아스터교 기억날까요, 여러분들? 이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던 나라가 어디죠? 기억날까요? 바로 사산 왕조 페르시아였었죠. 처음 등장했을 때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였었고요. 바로 이 조로아스터교와 또 하나는 경교라고 하는 크리스교의 일종이 이때 당시에 전파가 됩니다. 바로 네스토리우스 학파라고 해가지고서 원래 이제 크리스트교 쪽에서는 이것을 좀 이단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단으로 해가지고서 쫓겨났었던 크리스트교가 당시에 중국으로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무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거기다 불교는 당연한 거고 심지어는 불교라든가 이슬람교 같은 것이 전부 다 짬뽕돼 가지고서 새롭게 만들어졌던 독특한 그런 형태의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슬람 상인들이 와가지고서 거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슬람교까지도 전파가 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서 서로 되게 싸우는 경우가 진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중국의 경우에는 이런 종교에 대해서 전혀 어떤 형태로든 간에 탄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즉 자기네들이 믿는 종교는 너희들 그냥 알아서 믿어라 라고 하는 생각이었었어요. 왜? 이때 당시에 중국의 문화라 볼 수 있었던 바로 이 유교의 경우에는 종교의 색채가 있다기보다는 사실 통치 이념으로서의 색채가 있는 그런 종교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교적인 방식은 다른 종교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전부 다 이해를 해주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당시에 바로 이 중국의 수도였었던 당나라의 수도였었던 이 장안성에는
바로 여러 개의 종교들이 같이 전례가 되면서도 공존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형태의 국제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었다 볼 수 있겠어요. 이것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바로 이 당나라의 문화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규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귀족을 중심으로 한 문화였다는 점, 두 번째는 바로 굉장히 개방되어 있는 국제적인 문화를 띠고 있었다는 점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드디어 이제 등장했었던 것이 바로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즉, 이때까지 중국은 지속적으로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나라들에게 자신들의 문화를 많이 전파했었습니다. 먼저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본다고 한다면 당나라 시대 때 들어와서는 이 율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끼쳤었죠. 즉, 당나라가 딱 봐도 제국이 굉장히 많이 넓잖아요. 근데 주변에 이 위쪽에는 이제 돌고리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고, 이쪽에는 이제 토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으며, 이쪽은 이제 아직 베트남은 아직 독립하기 전이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개의 나라가 있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라들의 하나같이 공통된 그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영토가 넓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영토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대안이 잘 나오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어떤 나라들을 두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당나라보다 넓은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렇게 잘 나가는 당나라의 통치 시스템을 수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지방을 제대로 이제 통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서 바로 이 율령 체제가 동아시아 각국의 통치 체제 정비에 커다랗게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이 율령 체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배웠잖아요. 바로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조용조 제도라든가 균전제라든가 그 다음에 부병제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었던 삼성육부제, 이런 시스템이 국가의 통치 시스템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 한국사 시간 때 배우게 돼서 알겠지만은 이것도 한반도에도 되게 커다랗게 영향을 주기도 해요. 자, 이런 점을 같이 기억해 주고요. 두 번째, 한자입니다. 이때 당시에 누가 뭐래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봤을 때 최초의 문자를 사용했었던 나라는 아마도 이제 중국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종의 상형 문자라고 볼 수 있었던 이 한자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글자를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자는 굉장히 커다란 영향력을 주변 지역에 많이 끼치게 됩니다. 즉, 적어도 글자라고 하는 것이 없었던 여러 개의 나라들에게 바로 글자를 선물을 해주게 되면서 여러 개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여러 가지 표현해야 될 것들을 한자로 표현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국의 그 지배계층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한자를 전부 다 배워서 써야 됐어요. 당연히 그 한자를 배워서 써야 거기에 그걸 통해 가지고서 바로 국가를 통치하는 여러 가지 행정 문서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때문에 실제로 동아시아의 가장 고위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말은 다르죠. 일본 사람들과 바레 사람들과 그 다음에 통일신라 사람들 제각자 말은 전부 다 다를 겁니다. 돌골 사람도 마찬가지고 토본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제 바레하고 통일신라 사람들은 좀 말이 통한 것이 있었긴 했었겠지만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자를 사용할 줄 안다고 한다면 통일신라의 지배계층이나 바레나 외나 돌궐, 토본 이런 쪽에 있는 모든 지배계층들은 서로가 처음 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의사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글로 써서요. 바로 이렇게 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바로 동아시아 각국 간의 문화교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볼 수 있겠고요. 나중에 가서는 아예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자국의 한자를 본땄지만은 한자와는 다른 자국만의 독특한 그런 형태의 문자를 실제로 만들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그 가나 문자라고 하는 그런 문자가 있죠. 일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두 문자 같은 것이 실제로 고안돼서 발명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바로 유교입니다. 이 유교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족의 질서를 사회와 국가까지 확대시켰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는 것처럼 백성들은 바로
왕에게 충성을 바쳐야 한다고 하는 그 개념은 이 동아시아에 있는 여러 개 국가들에게 맞네, 그것이 당연한 것이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교를 전부 다 수용을 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 이념으로서의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리고 유교가 매우 중요시하는 덕목이 있잖아요. 효도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인, 의, 지, 예, 신과 같은 여러 가지 덕목들, 이런 덕목들은 동아시아의 각국에 전파가 되게 되면서 그 동아시아 각국의 사회적인 윤리로서 정착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불교입니다. 이 불교의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즉, 왕권 강화를 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에서 나오는 윤회 사상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 윤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즉, 지금 현생에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한다면 다음 생에는 좀 더 좋은 신부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윤회 사상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업을 쌓아야 한다, 착한 업을 많이 쌓아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지금 현재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생에 뭐 했단 얘기예요? 바로 착한 일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지금 현재 내가 만약에 다음 생에 좀 더 나은 삶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바로 현재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전생에는 착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들을 본따 가지고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선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왕의 경우에는 생각해 보세요. 바로 왜 왕이 됐겠어요? 불교의 논리를 따져본다고 한다면 전생에 착한 일을 진짜 많이 했으니까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왕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왕을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아예 불교에서 얘기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불교를 세운 사람이 고타마 시타르타, 인도의 왕자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인도의 가족이 바로 우리 왕국이다라는 식의 그런 왕이 곧 부처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갖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기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좀 사라지긴 했었던 측면이 있기도 했었지만요. 자, 그렇지만 이것이 나중에 국왕을 열심히 잘 따라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나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각국의 왕권이 강화가 되게 되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귀족의 경우에도 귀족의 지위가 있는 것은 그만큼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귀족이 된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귀족들의 경우에도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존경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왕권 강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가 이때 당시에 불교를 많이 믿다 보니까 적어도 불교의 내용을 알려고 한다면 불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경을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자를 공부하게 되고, 이 한자를 공부하게 되면서 바로 불경책에 있는 내용들을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엄청나게 이 불교가 발달이 되게 되는 효과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우리나라기도 해요. 이건 이제 나중에 또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술의 경우에도 실제로 부처님에 대한 그 신앙심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잖아요. 바로 이 부처님에 대한 신앙심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니까 그것을 바깥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스투파, 즉 탑이라든가 아니면은 부처님의 모습을 본땄다가 보여지는 바로 불상, 이때 당시 불상 바로 간단한 미술에 의거한 불상이라 볼 수 있겠죠. 바로 이런 불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절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름답고 그 다음에 예쁘게 꾸미려고 하게 됩니다. 이것을 예쁘게 꾸미려고 하는 과정 중에서 건물에다 색칠까지도 하잖아요. 바로 단청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바로 불교 예술이 엄청나게 발달하는 모습도 오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이 동아시아 지역에는 크게
바로 율령체제와 한자와 그 다음에 유교와 불교라고 하는 동아시아의 공통 요소 4대 요소가 만들어지게 됐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동아시아의 여러 개의 국가들은 바로 공통된 문화권으로서 묶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문화가 있지만 그렇지만은 좀 더 가장 강력하게 크게 영향을 끼쳤던 것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프린트 7페이지에 보겠습니다. 1번 당의 문화, 귀족 중심의 문화. 자, 귀족 취향 박스. 자, 시에다 동그라미, 대표적으로 200, 두보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로 당삼체. 자, 서양 문화에 영향을 받았었다. 밑줄. 자, 도교에다가 별표 하나. 동그라미 1번 노장사상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자, 노자와 장자를 의미합니다. 동그라미 2번 신선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민간신앙의 견합으로 발전. 동그라미 4번 그리고 나중에 불교, 빈칸에 적겠습니다. 불교에 자극받아서 교단이 조직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종교로서 정착하게 됐죠. 물론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제 황제라든가 귀족들의 보호 속에서 발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했다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그냥 여러분이 생각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별표 2개, 진짜 중요한 것은 불교입니다. 불교에서는 승려였었던 누구라고 했었죠? 서유기의 주인공. 삼전법사라고 쓰면 안 됩니다. 바로 현장, 승려, 현장이 인도에서 불경 공부 후 귀국하면서 동그라미 1번 불경을 갖고 왔습니다. 인도에서 직접 불경을 갖고 온 거예요. 동그라미 2번 빈칸에 적겠습니다. 대당서역기라고 하는 기행문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유학에서는 한대 일회에 동그라미 1번 훈고학을 집대성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바로 공영달이라고 하는 공자의 몇십 대 후손이 빈칸에 적겠습니다. 오경정이라고 하는 책을 만드셨죠. 자, 동그라미 3번에서는 빈칸에 적겠습니다. 과거시험의 기준으로 삼았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국제적 문화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북방문화와 한정문화, 그 다음에 서역의 문화가 융합되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거기까지. 동그라미 2번 빈칸에 적겠습니다. 장안, 당나라의 수도는 장안입니다. 바로 이 장안을 계획도시로 조성합니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여러 나라의 사신과 유학생 및 유학생, 상인 등이 왕래를 했습니다.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빈칸에 적겠습니다. 조로아스터교, 바로 조로아스터교와 그 다음에 경교, 이 경교라고 하는 것은 네스토리우스파 바로 이 크리스트교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로마 카톨릭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이단이죠. 자, 그 다음에 바로 불교사원이 공존했고 거기다가 마니교와 심지어는 빈칸에 적겠습니다. 이슬람교. 바로 이런 종교들이 전부 다 들어올 정도로 이 중국 문화는 엄청나게 개방성이 강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중국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외국에 있었던 여러 개의 문화들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금 제대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요?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딴 건 몰라도 지금 현재 중국은 확실히 너무나도 국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너무나도 자국의 민족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굉장히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뭐 이런 것은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거리라고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은 역사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제대로.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바로 동아시아 각 나라의 수도 구조가 보이죠? 실제로 이 수도 구조를 실제로 우리나라, 신라라든가 발해라든가 일본이 바로 이제 그대로 거의 본따가지고서 자국의 수도를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이기도 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그라미 3번에 별표 2개 반.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에서는 자, 당 문화가 확산되어 동아시아 각국, 발해, 신라, 일본 등의
고유 문화 발전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밑줄 쫙 쳐주세요. 자, 당 문화가 확산되어 동아시아 각국, 발해, 신라, 일본 등의 고유 문화 발전에 영향 밑줄 쫙 치고 그 다음에 한자 빈칸에 적겠습니다. 유교,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율령 이 네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삼아서 박스 치겠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권 성립 박스. 자, 첫 번째 율령체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박스 치겠습니다. 동아시아 각국의 통치체제, 자, 통치체제 정비에 영향을 끼쳤고, 두 번째 한자 유행합니다. 동그라미 1번 동아시아 각국 사이의 문화 교류의 바탕이 되었다. 동그라미 2번 바로 고유 문자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대표적인 사례 바로 신라의 이두 문자든가 뭐 향찰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본의 가나 문자 같은 것이 여기 포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유교의 경우에는 각국의 빈칸에 적혔습니다. 정치 이념 빈칸에 적혔습니다. 정치 이념. 자, 이 정치 이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회 윤리, 이 두 가지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불교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 바로 왕권 강화에 불교가 커다랗게 영향을 끼쳤고, 동그라미 2번, 학문과 예술 발달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